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게 된 경제학자 박정호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를 돌아봤습니다.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우리는 예전과 전혀 다른 경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지난 강연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엔 경제 불황에 대응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경제 불황과 투자의 미래입니다. 경제 불황과 투자의 미래, 제목만 보시면 요즘과 같은 불황에 무슨 투자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불황에 더 적합한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불황일 때는 내 재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요,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 요즘 안 오른 것은 아이 성적하고 내 월급만 안 오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은 나날이 떨어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바로 이럴 때 나의 직업, 나의 자산, 나의 투자 전략, 이거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처럼 변곡점을 찾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나의 재산적 변화는 어떤 키워드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산 배분의 흐름은 양극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이러한 다양한 국내외적인 악재들은요,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개인 간의 양극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더더욱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간의 양극화 문제는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전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황이 도래하고 나면 항상 전개되는 흐름이 바로 개인 간의 양극화 심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야기했던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외환위기 표시 밑에 있는 숫자들은 뭘 의미하냐면요, 진위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진위 개수는 경제 분야에서 그 나라가 얼마나 소득 분포가 균등한 상태인지 불균등한 상태인지를 표현해주는 지표입니다. 숫자의 이해는 간단합니다.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그 사회는 균등한 소득 분포를 보이는 사회라는 의미고요. 숫자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회가 점점 소득 불균등한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바로 이 숫자, 진위 개수가 1에 가까운 숫자로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1990년부터 1993년에 있었던 외환위기를 많이들 꼽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됐느냐? 역시 진위 개수가 상승했는데요. 이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위기는 1993년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역시 개인 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걸 진위 개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가 어느 순간
어떻게 일단락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불확실성, 경제적 불황, 경기 침체 이런 단어들이 1, 2년 이상 더 지속되게 될 경우 그것으로 우리 사회가 또 함께 야기될 현상 중에 하나는 개인 간의 양극화 심화가 또 한 번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왜 항상 불황일 때는 개인 간의 양극화가 더더욱 심화되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축은 늘어나고요. 투자는 줄고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내지 경기 위축이 야기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어서 그것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이 흐름,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게 되고 있고 경험할 경제적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나날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받게 되는 실질 여러 시중금리들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기되겠죠. 이것은 다시 실질 성장률, 즉 GDP 증가율을 낮추게 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우리의 일자리를 줄이게 만들어서 실업률은 올라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은 있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기죠. 바로 최근과 같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하고 있는 많은 국가 그리고 그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일부 경기 침체와 또 실업률 증가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면 이 과정에서 개인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생기겠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진단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보고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그리고 앞으로 유발할지도 모르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개인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꼽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2020년 이후부터는 사업자 대출 증가 추세가 그 이전 연도에 비해서 미묘하지만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도 미묘하지만 예전의 증가 추세보다 더더욱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부채의 증가, 가계부채의 증가는 최근 3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줄어본 적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날이 늘기만 하고 있는 가계부채에서 그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되게 된 것이 이번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정부도 이러한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이것으로 인한 금융 대란이라든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커다란 위해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사실 좀처럼 성과를 보인 정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어떤 정책을 하기도 했었냐 하면요, 1금융권을 중심으로 일순간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대출 한도를 줄이게 만들면 혹시나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러한 정책을 수행해 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아마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맞아, 작년 즈음에 내가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줄거나 아니면 대출 한도가 줄은 적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증가율은 어느 정도 수평을 유지하면서 더더욱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가도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은 은행을 통해서 뭔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가계대출 문제가 해결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은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 자금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을 통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급증하게 되고요. 캐피탈, 즉 카드론 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출 측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들이 은행에 갔었을 때 역시 은행에서는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대출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캐피탈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이금융권 같은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대출을 받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작년도에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계대출 신규 발행을 중단한 것은 어찌 보면 서민들에게 더 고금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밖에 안 된 효과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같은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빨리 판단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제도를 철회해서 다시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한도와 여신 규모를 늘려준 상황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처럼 가계대출 문제라는 것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게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 어떤 방편으로든 지금 대출을 받아야만 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불황 때 나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제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더더욱 줄어든 상황에서 이자 부담마저 늘어난다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불황일 때는요,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안정한 재무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순간 나에게 들어오기로 했던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커다란 경제적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무 전략, 적어도 개인 차원에서는 일단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실질적인 부채 비중을 경감해서 이자 비중을 낮추기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쉽지만 그것을 실제 전략으로 수행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것도 잘 알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러한 방식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바로 부동산에 위기의 시그널이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커다란 경제적 불확실성, 또 대규모 경기 침체가 야기되고 나면요, 반드시 국가마다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국가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런 국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국가에서 그 해당 산업 부분에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자체가 그 지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제조 거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10년 단위로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제조 기능의 40%를 이 나라가 혼자 담당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하지 못한 유럽, 일본 이런 곳에서 점진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려오기 전까지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왔던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 제조 거점이 1970년대 들어서는 유럽과 일본으로 바뀌게 되고요. 1980년대 들어서는 삼조 호황 등에 힘입어서 한국과 대만이 전 세계 제조 역할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다시 중국이 급부상하게 됐죠. 이처럼 전 세계 제조 거점 지역이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는 게 통상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조라는 것은 좀 더 싼 인건비를 찾아서 좀 더 싼 임대료를 찾아서 적합지를 찾아 공장을 이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원래 그 공장 부지가 있었던 국가와 지자체는 좀 더 경제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이 공장을 유치하게 되는 국가와 지자체는 커다란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년 단위로 커다랗게 제조의 거점 지역이 옮겨지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자체들의 경제적 흥망성쇠가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바로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1950년대 최대 도시로 꼽혔던 10곳은 상당 부분 제조 거점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서는 이 10곳 도시 중에 8곳이 인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요. 특히 버팔로, 뉴올리언스, 세인트루이스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미국의 4대 도시로 꼽혔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의 85%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지자체가 파산한 적도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하면 무슨 산업의 상징 도시죠? 맞습니다. 자동차의 상징 도시죠. 미국에서 자동차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면서 이처럼 그 자동차 거점 도시 역할을 했던 디트로이트는 파산에 이르기까지 전개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많은 지역에서 제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미 이들 제조 거점 도시 중에 일부 도시들은 제조 기능을 상당히 많이 상실하거나 그 생태계를 유실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아직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급격한 금리 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특정 산업군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자체가 혹여나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도 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방 소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전개되는 사회적인 현상,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사회 현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으로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불패신화, 부동산 투자는 항상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많은 지자체에 있는 지역 발전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요, 국토부, 그 다음에 기타 세종시에 있는 국책 연구 기관들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급상승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빈집 비율입니다. 전국의 빈집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국의 빈집 비율은 8.4%에 해당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빈집의 8%에 해당되는 숫자는요, 이렇게 한적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의 살지 않는 허름한 어가와 농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빈집에 대한 문제는요, 광역시 수준까지 올라온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요, 전국 지자체별 빈집 비율을 표시해 놓은 것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서울은 빈집 비율이 크게 낮습니다. 서울의 빈집 비율은 2019년도 기준으로 3.2%에 불과합니다. 이 3.2%의 빈집이라는 건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빈집으로 두거나 아니면 어학연수라든가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빈집으로 둬야 되는 비중들,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서울은 생각보다 빈집 비율이 극히 낮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빈집 비율이 8.8%고요. 이게 2019년도 통계니까 아마 2022년도인 지금에 와서는 빈집 비율이 거의 10%에 육박한 상황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이제 광역시 단위에서도 거의 1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빈집 비율이 올라온 광역시들이 많이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라고 하면 10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이유는 단연코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빈집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러면
고령화가 되고 있는 많은 지자체에선 머지않아 빈집이 대표적인 해당 지자체의 사회 문제로 불거질 텐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뭘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전 재산이 늘어나는지 줄어지는지 그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렇게 빈집이 많아진다면 내 집은 괜찮은 건지 한번 걱정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광역시의 빈집 비율이 10%라 해도 100채 중에 띄엄띄엄 10채가 빈 것이니 그것이 저의 집값 하락이나 아니면 제 집을 편하게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하지 못하는 문제, 이거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곳은요, 우리나라의 광역시 중에 한 곳입니다. 이 광역시에서요, 30년 이상 된 건물이 모여 있는 곳과 지붕이 불량한 건물이 많은 곳과, 지붕이 불량하다라는 것은 해당 건물을 관리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1층 건물이 많은 곳, 그리고 여기다가 고령화 지수까지 더해보면 붉은색 지역들로 압축되게 됩니다. 바로 이 광역시에서 빈집이 대거 모여져 있는 곳은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붉은색 지역에 대거 집적돼서 몰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대규모 빈집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부동산을 내가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을 내가 매각하고 싶어도 제값을 받고 매각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더 엄밀히 말하면 매각을 하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에 매각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그걸 바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점점 빈집이 많아지는, 어떻게 보면 점점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 것 같은 곳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가지고 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온전한 제값만큼 대출 금액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이 빈집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빈집이 많은 공간에 휘말릴 경우 나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이 자칫 잘못하면 유실되거나 묶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특히 이런 빈집은 삽시간에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은 누구나 새 집, 새 아파트 이런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시가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저 사거리 건너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었는데, 이 구시가지 집이 좀처럼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죠. 이 구시가지의 집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대출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신시가지 아파트에 먼저 들어가서 살면서 이 구시가지에 있는 집은 비워준 채 나중에 적정 임자가 나타나면 이 부동산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구시가지 곳곳에 빈집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여타 집들도 누구네 집이 이번에 여기는 집을 비워두고 신시가지로 이사 갔는데 그렇게 좋대요, 우리도 이사 갑시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구시가지의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빈집이 많아지게 되면 그 다음 전개되는 현상은요, 그 구시가지에서 거기에서 장사를 했던 많은 가게들이 여기는 상권이 이제 와야 됐다라고 판단해서 우리도 여기 가게를 점포를 내놓고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상가로 들어갑시다 라고 하면서 상가마저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시가지의 정주 여건이 크게 훼손되게 되겠죠. 여기서는 물건 사거나 뭔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가게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는 살기가 적합하지 않아 하면서 대거 신시가지로 이주하게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은 특정 지역에 분락을 이루거나 집적돼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가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제가 듣기에는 그건 굉장한 호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여쭤봤더니 이렇게 빈집이 많아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생겼을 때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로 훨씬 더 좋은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요. 이 초고령 사회가 진입되고 난 뒤에는 재건축 재개발의 붐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던 나라죠. 거기에 이렇게 빈집촌이 생겼던 지역에 많은 개발 회사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좋은 집을 지어줄 테니 재건축 재개발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어르신들에게 많이들 물어봅니다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집에서 남은 여생도 보내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나서 재건축 재개발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흐름들이 크게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조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빈집이 특정 지역에 많이 생긴 것이 재건축 재개발의 호재로 반드시 이어질 가능성은 점점 약화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흐름을 읽으실 때는 여기가 단순히 앞으로 집값이 오를 지역인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자칫 잘못하면 빈집이 많이 생길 지역이 될 것인지도 같이 점검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아직도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빈집과 관계가 없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집계한 통계 결과 빈집 주거 비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유형은 아파트입니다. 전국의 50%에 가까운 빈집은 아파트 형태이고요.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 65%에 해당되는 비중이 아파트 형태의 빈집 비중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세련되고 첨단화되어 있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대거 빈집이 많이 생기는 그 군락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낙후된 집들이 많은 경우 또 빈집이 많아지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35년을 초과한 집들이 전국 빈집 비율에서 22.4%를 차지하기도 합니다만,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죠. 3년 이하의 집들 중에서도 무려 15%에 가까운 비중으로 빈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유발되거나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크게 꺾인다면 대규모로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 전체가 비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을 거다라는 안도감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지역 소멸 현상은 더더욱 그 파괴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우리나라 지도는요, 각 지자체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향후 25년 아래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전남 지역 거의 대부분과 경북 지역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일부 수도권 지역과 부울경 지역, 그 다음에 광주 나주 지역 정도를 빼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방 경직성이라는 건 사실 실수요자들이 많았을 때 더더욱 공고하게 형성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마저도 점점 줄어들 것이 뻔하고, 이런 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흐름이 전개될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전개될 수 있는 부동산 흐름을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일본의 유명 관광지 별장이 단돈 10원에 매물로 나와서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돈 10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원이고 일본 돈으로는 1엔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일본의 화폐 단위에서 가장 낮은 단위로 별장을 판매하겠다라는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별장이
1N에 판매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1980년대 후반에 일본 경제가 정말 잘 나갔던 그 시절에 바로 아버지 세대들이 세컨하우스라고 해서 펜션과 주말 농장과 뭔가 집을 추가로 장만하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그리고 자꾸 해서 자식들에게 이 집을 물려줬는데, 이 자식들도 주말에 가끔 놀러도 가고 가족들끼리 주말에 거기서 농사도 짓고 했던 별장인데, 이제 본인마저도 사회생활을 접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보유세를 내야 되고요, 각종 기타 세금도 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집들을 빈집으로 방치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빈집 관련해서 방치한 건물이 있을 경우 그 해당 집 건물의 주인에게 벌금을 무는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금도 물지 않기 위해서 직접 가서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추가적인 세금도 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집을 보유하는 게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대규모 별장들이 조만간 시세가 올라서 매매 차익을 거둘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자꾸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관광지였던 이곳에 사람이 찾아오는 비중도 점점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적 가치가 더 유실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지금 가장 빨리 이 집을 판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별장을 가장 싼 값에 매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럴 거면 모타로 10원은 받아서 뭐 하느냐? 공짜로 줘버리지. 공짜로 주게 될 경우 증여가 돼서 오히려 세법상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금액인 단돈 1엔에 매물로 내놓을 테니 제발 내 별장을 사가라 라는 분위기가 이렇게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저도 한두 차례 가봤던 일본의 유명한 료칸이라고 하죠, 대규모 공중 목욕탕이 굉장한 헐값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또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광객들이 해당 료칸에 방문하지 않게 되면서 그 료칸을 소유하고 있었던 지자체에 있는 많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 료칸을 아주 헐값에 매물로 내놓은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가격이 아주 싼 거는 단돈 몇백만 원, 조금 비싼 거가 몇천만 원 수준의 매물로 나올 만큼 지금 일본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대규모 지자체의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인구 구조의 흐름이 점점 비슷하게 흘러갔고,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흘러갔던 일본에서 지금 이러한 부동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은 전체 지역에 820만 호의 빈집이 있고요, 42만 헥타르에 대한 농경지가 휴경 중에 있습니다. 규슈 면적을 상회하는 410만 헥타르에 대한 땅의 소유주가 불분명해진 상황입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이 작고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논전답을 상속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상속받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아예 소유주가 불분명해진 토지마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일본의 지방에서는 토지의 소유주가 없어지거나 토지 소유를 거부하는 일까지 생기는데, 특이한 것은 연간 12만 명씩 매년 동경권으로 전입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동경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맞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해당되겠죠. 이러한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지역의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지역의 경제의 활로가 줄어든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자체의 인구 통계 추계를 보면 광역시도 이제 전출자가 늘어났고요, 전입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의 흐름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기업에 내가 투자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했거나 나름 주식 투자 재밌어요 했던 분들 많이들 계시죠? 그런데 올해는 그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4,000포인트 가까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마저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는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우리는 주식 투자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투자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보스 포럼 등 국제적인 여러 세미나에서는 세계 경제가 직면하게 될 여러 위험 요인들로 꼽았던 게 지금 박스로 제가 표시되어 있던 내용들인데요.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기후 환경이 변화되는 요인들입니다. 사실 이런 악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좀 더 강도 높게 전개됐을 뿐이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상 있어 왔던 위험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코로나19가 그래도 말끔하게 해결된다면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증시가 붐업을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것을 논의하기에는 좀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코로나19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OECD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럽과 북미 지역은 이미 백신 접종률이 70%를 훨씬 웃도는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80%에 대한 접종률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은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을 빼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 접종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OECD 국가들은 백신이 그야말로 남아돌게 됐고요. 이렇게 남아도는 백신을 그동안 백신을 맞지 못했던 후진국, 개도국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많은 백신을 아프리카나 아세아 지역 중동 국가로 보냈는데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확인됐냐면,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백신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이 백신을 실질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백신을 냉장, 냉동 형태로 지역마다 보급할 수 있는 보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백신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며 누가 맞았는지 누가 안 맞았는지, 맞춰야 될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완벽한 행정 거버넌스 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이 긴 터널을 아직 절반도 못 지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뒤늦게 코로나19의 홍역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지난 2년여 동안 200번의 동일한 실험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뭡니까? 2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코로나19를 대항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법을 다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완벽하게 잠재우는 데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잘 견뎌왔지만 후반기에는 적지 않은 홍역을 치른 바 있죠. 중국은 다시 한번 그 경로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잠재워 보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좀처럼 잘 작동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 경제 전체가 셧다운이 될 수 있는 우려마저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5개 활동이 제한되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수지가 크게 훼손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 더 큰 중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연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당연히 지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 경제가 위축돼서 봉쇄돼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당연히 이것은 우리 주식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업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무작정 지금 당장 들어가자라는 소리를 바로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딩 기업들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무역을 해왔던 중견 중소기업들의 충격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많은 외화 자금들이 지금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만큼 외국인 투자 비중이 떨어졌던 적이 최근 10년 가까이에 있었냐 하는 정도로 외국인 투자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요, 이것을 어떻게든 다시 어느 정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너무 하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나라의 적정 통화 가치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은 결국 금리를 인상시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때 비싼 이자를 치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용 경색이 야기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경우 외채를 얻었던 회사들은 외채 상환 부담 금액이 확대되게 됩니다. 이거 역시도 많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줄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이 때문에 외국인 자본 유출은 우리 기업들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고, 이런 신용 경색은 경제 불안으로 야기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리 인상을 단순히 물가를 잡는 것으로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요소가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기업의 안전성이 훼손되거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면 주식 역시도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받아서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흐름들을 읽어가면서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은 나날이 줄어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환율이 그나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심리 때문에 다시 외국인이 일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성적표인 실적이죠. 실적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입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시점도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거나, 아니면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땐 지금 조금 싸진 기업들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분할 매수해서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큰 돈 묻어놓고 기다리면 앞날이 창창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앞서서 양극화 심화 속에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바로 나의 근로소득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투자로 큰 성과를 얻기 위해 그 투자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투자 자금을 만들 때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게 바로 근로소득이죠. 요즘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분야에서 워낙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로소득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위기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근로소득이고요. 그리고 이미 특정 분야에 자리매김하신 분들이라면 뭐 어쩔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해볼까, 아니면 우리 아들에게 적합한 업종을 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근로소득의 위상도 크게 양극화가 되는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면 서비스 업종이 얼마나 직격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20년 1월달 생산 지수에서 2021년 코로나19가 한참 만연했던 시절의 생산 지수를 비교한 건데요, 항공 여객 운송 업종은 거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행업도 마찬가지고 콘도, 테마파크, 호텔업, 이런 스포츠 서비스업들 다 대거 근로소득을 상실했던 업종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한 가지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전 산업이 디지털화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온라인, 언택트, 온택트, 비대면이라는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내가 누리는 서비스와 아니면 경제활동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경제활동의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죠.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를 읽다가 희한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몇 번이고 다시 읽어서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확인한 게 있었었는데요. 이 보고서의 주제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요, 렌트라고 돼 있죠. 바로 소상공인들이 가게에 임대료로 내고 있던 그 금액을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에 포함시킨 거예요. 아니, 가게 월세 내고 있는 금액이 왜 온라인 광고 시장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세부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많은 가게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배달이라든가 앱을 통해서 배송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월세는 줄어들게 됐으니 그 월세 줄어든 만큼을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가게를 홍보하는 데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렌트 비용도 온라인 광고 시장의 잠재적 시장 규모에 충분히 포함시켜도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국제적인 투자은행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제 전 분야는 디지털화되고 온라인화됐습니다. 이것이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많이 일어난 업종과 회사들인데요. 전부 온라인화와 관련된 회사들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앞서서 많은 위기 요인들과 많은 나의 자산이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뒤에는 항상 투자의 가장 좋은 시점이 도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 때 지금 우리는 어떤 분야에 좀 더 투자의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앞으로 야기될까요? 그 변화의 흐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각각 10년 단위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을 표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1990년도에 전 세계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에 표시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2017년도 들어서 전 세계 1등 기업, 10등 기업에 고스란히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단 한 회사도 없습니다. 이처럼 변화가 유발되고 나면 정말 시장은 급변하고요. 이렇게 묵직하고 큰 대량주, 우량주, 초대형주들마저도 그 위상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회사들 같은 경우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착시 효과일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사를 바꾼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들은 이렇게 10년 단위로 완벽하게 새로 태동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PC 통신 때 대두됐던 회사 군집과 이 PC가 인터넷으로 연결됐을 때 대두됐던 회사들, 그리고 휴대폰이 등장했었을 때, 스마트폰이 등장했었을 때 대두됐던 회사들, 전부 다 다른 회사들입니다. 이제 VR, AR, MR 등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에 새로운 회사가 등장하겠죠. 그 길목을 잘 확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노후는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흔히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 고갈 시대, 양극화의 시대에 나의 노후와 경제적 안정을 챙겨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앞으로 경제적 현안과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경제학자 박종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